자, 선생님하고는 그 뒤에 4단원에 내리막길의 어려움 있죠? 어려움. 그거를 할 겁니다, 오늘. 360. 이쪽인가요? 자, 앞부분에 이거를 좀 봅시다. 개요 나와 있는 거 좀 작품 개가. 자, 볼게요. 이 작품은 소설가로 유명한 박완서의 수필이다. 자, 뭐다 할래? 소설가인데 소설 아니에요. 수필입니다. 박완서 씨의 수필은 되게 서민적인 내용이 많아요. 수필입니다. 수필. 내리막길이 쉽다는 통념. 자, 이 통념이 뭐야? 일반적인 생각이죠. 뒤집어 놓은 역설적인 제목이다. 그렇구나. 왜 역설법으로 본 거예요? 내리막은 쉽다. 근데 뒤에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설이죠. 독자들은 왜 내리막길을 어렵다고 했는지 궁금증을 갖고 이 작품을 대하게 된다. 등산할 때 오르막길에서 너무 많은 힘을 쏟아버려 하산할 때 내리막길의 어려움을 겪는 숙부의 경험담을 듣고 미치거나 숙부의 경험담을 듣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역설이 권력, 명예, 인기와 같은 인생사의 국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자, 일반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 해석한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 적용을 한 겁니다. 품위 있게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교훈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선생님 등산을 뭐 이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올라갈 때요. 너무 진을 빼고 올라가면 내려올 때 다리가 풀려가지고요. 이게 관절이 무리가 간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하중이 무릎에 더 많이 실린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보다. 그걸 인생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몇 번 정치를 해보고 나서 늙어서까지도 정치하려고 나온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매번 나오면 떨어져. 근데도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한번 떨어질 때마다 몇 억씩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도 죽자마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허경은 대표적인 거죠. 내 눈을 바라봐. 그죠? 나는 차를 손 안 대고도 운전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오토는 순간 손 안 대도 가요. 맞아.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몸병이 나을 거야. 실제로 거기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치료 방법이 정말 더러워요. 그죠? 남자는 그냥 터치 몇 번 하고 끝나고 여자는 온몸을 막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나는 그게 참. 근데 그 사람들의 한편 심리도 이해를 갑니다. 대부분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거나 잘 안 나서 약을 먹어도 그런 사람이 절대적인 심리를 가지고 가는 건데 사악한 새끼죠.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어요. 허경연의 그 치료 뭐 하는 거 있더라고. 선생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에 저렇게 세상. 제가 실제 재산이요. 자기 명의로 된 게 되게 거지라고 하죠. 거지인데 그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도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방을 거짓말을 해서 유혹해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거니까. 걔 강연 들으러 가려면 강연은 공짜야. 근데 그 앞에 입장권이 있는데 입장권이 무슨 금박이, 뭐 카드, 도구만 건져. 그걸 사야 돼. 그래서 자리 순서가 정해져.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걸 또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지들이 올려요.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그럼 명예욕은 한번 맛보면 그 환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에 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연극영화과를 가겠다. 매우 비웃지. 이런 얼굴로 가면 안 되나? 선생님 그 초반에 해주셨던 얘기 갑자기. 그래서 갔는데 그 연습 과정은요 한 2달 정도 연습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팔 하나 동작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팔이 아닌 거야. 어색하고 낯설고. 그다음 무대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잖아요. 공포증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에러 상황이 있으면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정신적으로. 그래서 다시는 안 해. 근데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나면요 알 수 없는 허무감이 쫙 밀려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하고 쫙 밀려와요. 그래서 또 무대에 올라가요. 그런 거가 묘한 심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 그쪽 그 길로 안 가기를 다행이지. 그 길로 갔으면 너희들 못 만났지 않겠어. 또 알아? 요즘은 개성시대니까 이 얼굴이 또 먹힐지. 요즘 얼굴 먹히는 영화인들 많잖아. 그지? 누구지? 저기 그 뭐지? 그 우리나라 형사하고 북한 형사하고 나오는 영화? 공조에서 그 남한 경찰관 내가 유해진인가? 현빈은. 내가 걔보다는 잘생기지 않았냐? 아니요. 그지? 다시. 역시 개성시대입니다. 선생님은 연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발음이 안 좋아서 너는 연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연출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멋있게 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다. 왜냐면 위에서 뭔가를 부려봤잖아요 사람들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로. 그지? 그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 중요하고요. 60년대에요. 60년대면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사상이 많이 깔려 있어요? 봉건 사상이 굉장히 심할 때죠. 지금도 유교 사상이 남아 있는데, 그죠? 60년대는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근데 공간이 어딥니까? 속리 산이에요. 산이에요. 그죠? 속세와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 별표 쳐놓으세요. 역설적인 표현. 역설법은 항상 뭐죠? 단독 문제로 잘 나와요. 그죠?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요. 구체적인 경험, 수필은 무조건 경험 있습니다. 그럼 경험이란 단어 나오면 거꾸로 이거는 뭐다? 수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삶의 전체 국면에 적용을 시켰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상 경험에서 인생의 내리막으로 확장해서 요게 유추법입니다. 그러면 역설법 아니면 유추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유추라는 게 다른 사례에서 많이 나오는데 고전에 많이 나와요. 설에서 이런 게 유추입니다. 그럼 유추를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보면 이게 유추다 아니다를 따질 줄 알아야죠. 첫 번째 유추를 따질 때는 이 대상이 몇 개여야 돼요? 대상이 2개여야 됩니다. 대상이 하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선택지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 하나 이상 지워줍니다. 알겠죠? 그 대상이 두 개야. 그래서 A라는 거하고 예를 들면 A-라는 게 있어. 닮았죠? 그죠? 이 둘 대상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속성 중에 속성이 됐든 특징이 됐든 이 대상과 이 대상이 겹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대상이 돼요. 이 대상에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용해? A-에 적용해서 어떤 속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을 이걸 유추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쓴 거, 인생은 어떤 운동에 비유하자? 마라톤이다. 이것도 간단한 유추입니다. 그죠? 자, 대상 몇 개예요? 인생과 마라톤이 두 개 나왔죠? 그죠? 맞아요? 얘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라톤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마라톤은 달리기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일반 달리기하고 뭐가 다르죠? 힘들죠. 힘들다. 그 다음에 뛰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죠. 보통 육상 경기는 트랙에서 하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그냥 시내를 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다는 거죠? 트랙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다. 내리막길이 있고 평지가 있으면 그죠? 또 오르막길이 생기고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고전에 무슨 설 나오면은 대부분 설에 이런 유추법이 많이 사용이 돼 있어요. 앞부분은 설은 고전에서 뭐 이옥설, 그죠? 슬견설 이런 거 다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가 내용이 앞부분이 경험이 나와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인간의 모습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유추가 나오면 단독 문제로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유추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읽기 초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작품은 생활 속의 작은 일들, 자, 흔한 일들이에요. 자, 수필 중에서 이런 거를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경수필. 우리 주변에 흔한 이야기예요. 그럼 가벼울 경자예요? 그러면은 무슨 수필도 있다는 얘기야? 중수필이 있다는. 중수필은 시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어떤 칼럼 같은 거 있죠? 내용이 무거워요. 어렵고 그런 것들은 중수필이에요. 일들에서 이끌어낸 삶의 지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삶의 지혜. 자, 수필의 특징이죠. 자유로운 형식으로 읽는 의미 있는 통찰을 전하는 교술. 자, 수필을 다른 말로 또 상위 개념으로 교술갈래라고도 한다. 교훈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깨달음이 강한 글은 곧 주제를 시험 문제로 낸다는 소리예요. 주제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밑에 거 이 작품은 숙모와 숙부가 겪은 경험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내용일치 문제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오겠어요? 내가 경험한 경험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자신의 경험이 아니에요. 전에서 듣고 등산길의 내리막의 어려움이 삶의 국명. 등산에서 이제 하산하는 거죠. 여기에 어렵다. 자, 등산하고 뭐하고 인생하고
그죠? 이렇게 비교한 거죠. 3도 역시 하산,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어렵다. 요거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퀄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각을 볼게요. 숙부의 회갑대, 자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어요. 회갑은 예순살에 하는 거죠. 회갑대였을까? 아마 60년대 초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간 거죠. 시대 배경 나와 있고요. 숙부하고 숙모가 회갑 여행을 간 데가 속리산이에요. 등산이겠죠. 그때만 해도 법주사까지 가는 길이 버스로도 어찌나 꼬불꼬불 험하던지 두 분은 자주 간이 콩알면서 과장법입니다. 간이 콩알만 해졌다. 이런 거를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과장법이면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관용적 표현은 그 단어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뜻이 정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수거와 같은 겁니다. 수거. 원래 뜻은 없어. 그다음에 뜻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졌다라는 것은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크게 놀랐다는 얘기예요. 첫날은 법주사 구경을 하고 다음 날은 숙부가 앞장서서 문장대까지 올랐다. 나는 문장대라는 데는 올라본 적이 없지만 회갑이라고 자식들이 보내준 신사복에 새 구두를 신은 숙부. 자, 이거 등산할 때 입고 갈 의상으로 적절합니까? 누가 산 올라가는데 양복 입고 가요, 그죠? 적절한 차림새가 아니죠. 긴 치마에 고무신 신은 숙모, 그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복장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정상까지 근데도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올랐으니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었다. 이거 추측이에요. 아니었다 싶다. 속리산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빠뜨네요. 빠뜨. 내리막길이 문제가 생겼다. 자, 올라갈 때 문제가 없었어요. 하산하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 앞장서서 건강을 과시하던 숙부가 내리막에서는 갑자기 다리에 뼈가 없는 것처럼 흐느적 다리가 이걸 풀렸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너무 무리한 거예요. 흐느적대더니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 주저앉는 것이다. 이거 답 없어요. 업고 내려오는 방법밖에. 못 걸어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등산 잘하는 사람은 산을 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느긋하게 천천히, 그죠? 쉬었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필 거기서 중풍이 온 줄만 안 숙모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 그냥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만 해도 요새처럼 등산객이 많지 않을 때. 왜? 60년대는 뭐하기 바쁜 시대야. 취미 같은 거 하지 않지. 뭐하기 먹고 살기가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취미를 갖고 등산을 하거나 산 오르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생활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을 때라는 얘기예요. 또 평일이어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족저하거나 울부짖니 하나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숙모는 그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야 그 산 꼭대기에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더구나 라는 소리를 잊지 않으신다. 사람들 중에도 젊은 학생들이 서로 힘을 합해 번갈아가며 숙부를 얻고 어느 만큼 내려오니까 매점이 나오고 매점에서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차가 있어 그걸 타고 여관까지 돌아올 수가 있었다. 요새 같으면 119를 부를 만한 사건이지만 그 시절에는 여관까지 돌아오는 게 고작이었다. 시대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식들한테 급히 연락을 하려고 해도 자 뭐가 없니? 휴대폰 없겠죠? 전화를 놓고 사는 자식이 없어서 다음날 직장으로 전화할 적정으로 거기 60년대 시대상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 다음에 산속에서 전화를 할 수가 없지. 119에다가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60년대까지만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시기가 80년대거든요. 우리 집에 80년대 생각을 돌이켜 해보면 텔레비도 없었어요. 집에 전화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냉장고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전화기, 텔레비 있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는 어떻게 더 심했겠죠. 네? 지금 잠이 슬슬 오는 것 같아. 잠 깨면 자면 안 돼. 진도 나가는데. 그래서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부담도 하고 긴장도 풀려 잘 주무셨다고 한다. 숙모가 깨보니 숙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깥을 산책하고 있었다. 숙모는 안심도 되었지만 화도 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엄살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냐고 숙부를 다그쳤다. 숙부는 절대로 엄살이나 깨병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두 다리 뼈가 지느러미가 된 것처럼 흐느적대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다고 우기더란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즘은 다리가 풀렸다고 얘기하죠. 다리 풀린 거 못 걸어요. 나는 등산 때문에 풀린 게 아니라 알코올 때문에 풀려봤어.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더라고. 딱 생애 한 번 정도 먹었어. 아잠 다 깨겠다 그쵸? 또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있던 신고 먹었어요. 친척이 20대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때도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운동을 안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비냐? 쌤이 너무 안 나올 것 같냐? 쌤이 저번에도 하셔가지고 그만. 운동을 많이 해서 지금 그때는 식스팩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그래서 식스팩이 있는 애들이 우통을 벗는 이유를 나는 알아요. 뭔가 자랑스럽거든요. 지금은 올챙이됩니다. 거울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식스팩이 있으면 나름대로 왕자 한번 딱 이렇게 해보고 막 의시되고 자기 만족감에 빠져요. 그 식스팩 그 살을 식스팩을 넣는 거 있어. 그 이렇게 자로 돼가지고 살 구겨가지고 펴는 거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이렇게 파는 애들도 있어요. 그 진짜 있어요 그거. 이런 또라이 같은 애들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살 엄청 많은데 그거 그걸 이렇게 쪼여가지고 펴다니까 진짜 식스팩 저렇게 완전 들린다고? 왕자 새긴다고? 진짜. 경찰에 있어요. 나는 살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찬이보다 너가 허리가 지금 몇이냐? 안 재어서 모르겠는데. 네가 바지 안 사? 아니 바지 살다 허리. 선생님이 경찬이 니네들 시기에 청바지가 여성 청바지가 들어갈 정도였어요. 남자 거는 못 입었어요. 허리가 커가지고 26 입었단 말이야. 26 제가 26이에요, 쌤. 그러니까 26, 25 입었단 말이야. 나도 아마. 그러니까 완전히 백골이었죠. 백골. 30이네. 작은 거 큰 거. 야 지금 나이 30이면 어떻게 해? 아이씨. 26을 진짜 있다고 하는데 26이면 진짜 있다고. 그래서 여기 갈비뼈가 다 보였다고. 사서요. 너무 많아. 갈비뼈하고 이 저기 광대가 이만큼 튀어나왔어. 여자 청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만큼 말랐었어요. 그래서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답을 보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도 해갑을 넘기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자기도 이제 처음에 안 믿었다 이 얘기했죠. 스프가 이제 뻥쳤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해갑을 넘겼어. 60을 넘긴 거야. 나이 들수록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어렵고 발목이나 무릎도 더 부담이 가. 이거 과학적인 거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박완서라는 작가예요. 여자 작가야. 이 사람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나는 그신이 자신이에요. 수필이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인물 아니다. 가끔 나보다 젊은 사람들하고 산에 갈 적이 있는데 그들한테 지키지 않으려고 오르막길을 기운을 다 써버리면 내려올 때 다리가 삐쳐거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기가 이제 실제 경험해보고 나서 이제 느꼈다는 얘기죠. 제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 내려오려면 올라갈 때 힘을 다 써버리지 말고 남겨놓아야 된다. 이게 경험을 위한 깨달음이겠죠. 그죠? 등산에 있어서만 그런. 자, 이제 뭐 여기서부터 자 등산에 대해서 끊어 거기 놓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등산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이 인생으로 연결이 되죠. 유추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 인기에 있어서도 오르막보다 뭐가 중요하다? 내리막 그러니까 절정에서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해야 되는 경우, 그죠? 품위 있기가 더 어렵다는 걸 전직 권력자들의 언행을 보면서 곰곰이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정치인들 보면 대통령 했다가 그죠? 임기 끝나고 우리 그네 누나는 또 임기 끝나기 전에 잘렸죠. 다 깜빵 갔죠. 그죠? 그 얼마나 추한 겁니까? 절대 권력자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이렇게 노무현하고 저기 누구죠? 문재인. 지금 문재인이 이제 자연 속에 고향에서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바쁜 일과를 5년이라는 시간을 막 정신없이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 할 일이 없어. 글쎄도 집에서 놀아야 돼. 처음에는 좋겠죠. 근데 그 뭔가 상실감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뭔 상관이? 네가 일을 부인하고 일하냐? 그래도 이상한 놈이야, 솔직히. 뭔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몇천 명, 몇만 명이 자기를 보러 왔단 말이야. 막 스포트라이트 막 반짝거리고 막 환호성 소리 막.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서서히 연예계가 그게 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죠? 쉽지 않은 겁니다. 뭐야, 끝난 거야, 내용이? 별로 일반이니까. 자, 학습 활동을 보면 내용을 정리를 해놨네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딱 우리 선택지 5개 내기 좋게 해놨네. 이죠? 요거 내용만, 대상만 살짝 바꿔서 낼 수 있겠네요. 2번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3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4번 이거 학교에서 했습니까? 이걸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수필의 한자 뜻은 붓을 따라 따른다는 것이다. 자, 붓을 따른다는 건 내가 뭔가 어떤 규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써여지는 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필의 무형식성에 해당됩니다. 특징 써놓으세요. 수필의 무형식성, 즉 특별한 형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북가는 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이야. 흔히 수필을 두고 수필의 형식은 무형식이 그 형식이다, 무형식이 그 형식이다,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죠. 라고 말하는 것도 수필의 형식적 자유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적인 수필은 1895년 유중길의 서유견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어 최남선, 이광수의 기행문이나 박종합 번역로의 단상 또는 만필과 같은 짧은 생각을 담은 글들이 근대 수필의 모습을 형성해 갔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후반에 수필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30년대에 수필 전문지 방문이 생기고 여러 잡지에 수필 고정란이 만들어 수필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김기린, 김광석, 김진섭 등의 본격적인 수필론이 펼침으로써 온전한 문학 양식으로서 수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으며 수필 문학 확대가 계기를 마련하였다. 광복 이후에 현대 수필은 직관적이고 관조적으로 자연이나 인생을 이야기하는 개인적 수필, 그리고 사회 현장이나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성찰하는 사회적 수필로 발전해 왔다. 수필의 제재는 무게감 있는 철학적인 성찰부터 낚시나 수석을 모으기 같은 가벼운 취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제약을 두지 않고 확대되었다. 이게 제재의 다양성입니다. 수필의 특징이에요. 역시 거기 가로쳐놓고 철학적 성찰부터 확대되었다. 제재의 다양성. 수필은 창작하는 사람들의 소수 전문적인 수필가는 물론 수필과 거기 창작하는 거기서부터 가로쳐나 물론 시인과 소설가 같은 분인들, 그리고 수필 애호가들까지 다양하게 거기까지 비전문성입니다. 작가만이 쓸 수 있는 글은 아니에요. 알았죠? 역시 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시다 반복해요. 예시다가 밑에 건 볼 필요도 없네. 그냥 한번 그냥 1번만 한번 볼게요. 자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5번.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대비 그 뒤에 학습활동에 나온 거 이런 글 했나 안 했나? 안 했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질환지교 제목이 5번의 제목이 보면 질환지교죠. 그 뜻만 써놓으세요. 매우 절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절친한 친구. 자, 됐죠?